자, 이제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미지 해석 및 분석 챕터의 마지막 두 섹션 4-7과 4-8번 섹션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즉 마지막 그 두 섹션은 이미지 분류 및 분석, 즉 해석 및 분석의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데이터 통합 및 분석은 리모트 센싱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미지 분류 및 해석 단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이미지 분석을 할 때는 해석가가, 즉 사람이 직접 해석을 하는 부분이 많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해석가는 하는 일은 이미지 대상들을 분류합니다. 그런데 이미지 안에 있는 그 대상들을 분류할 때 어떤 식의 분류를 하냐면, 다양한 속성 또는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토지 피벗 클래스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동질의 픽셀 그룹을 식별합니다. 즉 픽셀들을 그룹 짓는데 같은 값을 갖거나 비슷한 값을 갖는 어떠한 동일한 성질을 갖는 픽셀들의 그룹을 식별합니다. 그런데 그런 비슷한 성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식별하냐면, 사실 시각적인 요소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그레이스케일로 우리가 디스플레이 됐을 때 회색빛이 비슷하면은 같은 또는 동질한 그러한 픽셀 값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컬러 코딩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컬러를 갖고 있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세 개의 밴드로 구성되어 있는 픽셀 값이 비슷한 값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시사하는 거죠.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게 소위 분류에 사용하는 기본적인 어프로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그것을 또 자동적으로 우리가 프로세싱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디지털 이미지 분류기라는 것을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 즉 디지털이라는 의미는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이미지 픽셀을 돌아다니면서 분류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즉 하나 이상의 스펙트럼 대역에 디지털 숫자로 주어져 있는 그것을 우리가 스펙트럼 정보를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그런 스펙트럼 정보의 기초에서 각각의 픽셀에 대한 분류를 수행하는 게 디지털 이미지 분류기의 분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러한 유형의 분류는 우리가 스펙트럼 패턴 인식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디지털 값이 유사한 거를 그냥 골라내는 겁니다. 얘는 시각적인 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숫자의 유사성을 그냥 보는 것을 소위 디지털 이미지 분류기가 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석가가 하는 방법과 디지털 이미지 분류기가 하는 방법, 사람과 컴퓨터의 대표적인 큰 차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어쨌든 두 가지 다 사람이 하든 디지털 컴퓨터를 하든 간에 모두 다 목표는 똑같습니다. 목표는 똑같아요. 어떤 목표냐면 특정한 클래스 또는 어떤 theme, 주제죠. 그죠? 예를 들면 물, 침엽수림, 낙엽수림, 옥수수, 밀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한 theme이 있을 텐데, 그 theme으로 이미지의 모든 픽셀들을 할당하는 게 우리가 이미지 분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이 하든 디지털 컴퓨터로 하든지 간에 픽셀 단위로 돌아다니면서 얘는 누구다, 얘는 누구다라고 특정한 클래스 또는 특정한 주제, theme으로 우리가 할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생성된 분류된 이미지, 즉 클래시파이가 다 끝난 이미지는요, 특정 주제에 속하는 각각의 픽셀들의 모자이크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모자이크로 구성된 특정 주제에 관한 이미지 또는 주제를 그러니까 맵을 주제도, thematic 맵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오른쪽 아래에, 그러니까 밑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그 대표적인 그 주제도의 형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그 픽셀들의 모자이크 형태로 구성되어 있죠. 즉 일부분은 파란색 그룹, 일부분은 빨간색 그룹 모자이크 형식으로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원래 주어져 있는 자료는 이와 같이 픽셀별로 다 디지털 값이 할당되어 있는 그러한 이미지였던 것이, 오리지널 이미지가 멀티 밴드 스펙트럴 이미지였던 것이 이와 같이 하나의 디지털 이미지인데 주제 형태로 우리가 모자이크된 티메틱 맵이라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소위 이미지 분류 및 그 분석 또는 해석의 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클래스를 얘기할 때는요, 보통 이렇게 두 가지의 그런 그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정보 클래스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하나는 스펙트럼 클래스라는 것을 쓰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그 의미가 조금 달라요. 정보 클래스와 그 스펙트럼 클래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 특히 분류 방식에 대한 이해가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정보 클래스라는 게 뭐고, 그리고 그 스펙트럼 클래스라는 게 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영어로는 정보 클래스는 그 정확히 직역을 한 거예요. 인포메이션 클래스고요. 스펙트럼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스펙트럴 클래스라고 부르는 원어를 우리가 직역해서 부른 용어인데,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정보 클래스라 함은 작물의 종류나 뭐 숲의 종류나 아니면 뭐 나무의 종류, 수종, 그리고 지질학적 단위, 뭐 암석 종류, 이와 같이 분석가, 사람이요, 실제로 이미지에서 식별하고자 하는 관심의 범주, category of interest를 우리가 정보 클래스라고 합니다. 즉 정보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무슨 도심 지역의 말하자면 랜드 유주나 아니면은 뭐 피복 상태나 물이나 흙이나 바위나 뭐 이런 그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루고 있는 대상들의 그러한 카테고리를 정보 클래스라고 부르고요. 그럼 스펙트럼 클래스는 뭘 얘기하냐면 데이터의 각각의 스펙트럼 채널 안에서의 밝기 값이 균일한 또는 거의 유사한 픽셀 그룹을 스펙트럼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즉 스펙트럼 클래스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디지털 값이 비슷한 거예요. 즉 여기서는 밝기 값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디지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밝기 값으로 우리가 표현하기 때문에 디지털 값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밝기 값이 비슷하다는 거거든요. 즉 밝기 값이 비슷한 픽셀들의 그룹, 즉 숫자가 비슷한 값을 갖는 픽셀들의 그룹을 우리가 지우면 그걸 스펙트럼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보 클래스와 스펙트럼 클래스는 좀 의미가 다른다고 볼 수 있죠. 즉 픽셀들을 나누는데 정보 클래스는 의미로 나누고요, 그리고 스펙트럼 클래스는 디지털 숫자 값으로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이런 그 정보 클래스하고 스펙트럼 클래스 얘기가 과연 우리 분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무슨 의미를 갖는지, 분류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져다가 그 분류한다라는 거는 데이터의 스펙트럼 클래스를 관심이 있는 정보 클래스에 매치하는 것이 분류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스펙트럼 클래스라는 거는 비슷한 디지털 값을 갖는 그룹이고요, 정보 클래스는 그 의미를 갖는 그러한 픽셀들의 그룹이니까 결국엔 어떤 특정한 밝기 값은 특정한 의미를 지닌다 라고 우리가 연결짓는, 매치하는 그러한 것이 분류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근데 이러한 클래스들의 그 두 가지 유형 간에 스펙트럼 클래스하고 정보 클래스죠, 얘네들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간단한 1대1 매치가 반드시 되지는 않습니다. 즉 어떤 숫자 값은 반드시 무엇이어야 된다고 매치가 되는 경우가 또 의외로 드물어요. 그 관계가 항상 그 유지가 되질 않는데, 그래서 즉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독특한 스펙트럼 클래스가 나타날 수는 있으나
이게 반드시 분석가의 특정 사용 또는 관심의 정보 클래스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즉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 그 물에 그 해당되는 그런 그 스펙트럼 클래스가 그 하나의 값으로 다 뭉쳐져 있다든지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또 폭 넓은 정보 클래스, 예를 들면 숲 같은 경우인데, 왜냐하면 숲 안에는 폭 넓은 그 정보 클래스라는 건 뭐냐면 숲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정보가 또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숲이 빽빽하게 발달되어 있는 지역과 듬성듬성 나무가 있는 지역, 그리고 나무의 종류가 다른 지역, 그리고 나무가 자란 정도가 다른 지역, 굉장히 다른 그러한 그 정보들을 그 안에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폭넓은 정보 클래스는요, 독특한 스펙트럼 변화를 갖는 다수의 서브 클래스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즉 픽셀 값이 한두 가지 종류로만 구성되어 있지는 않은 거죠. 즉 아주 밝은 밝기 값을 갖는 그러한 그 픽셀 그룹이 한 그룹이 있을 수도 있고, 중간 밝기 값 또는 뭐 아주 밝은 값, 뭐 어두운 값 등등 다양한 스펙트럼 클래스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스펙트럼 서브 클래스로는 연령별, 그리고 그 종류별, 그리고 밀도의 변화이거나 또는 그 상황적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림자가 졌을 때, 그리고 조도의 변화, 즉 태양 각도의 변화에 따라서 다른 값을, 동일한 대상이지만 다른 값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스펙트럼 클래스의 유용성이나 또는 그것에 대응되는 그 유용한 정보 클래스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는 거냐면 그건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엔 애널리스트가, 즉 해석가, 사람이 개입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즉 서브 클래스, 그러니까 스펙트럼 클래스를 찾는 거는 아주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디지털 값이 비슷하면은 같은 그 클래스로 보는 거니까. 근데 그게 유용한지 안 유용한지, 그리고 그것에 대응되는 정보 클래스는 과연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거는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그런 클래스를 나누는데, 그래서 우리가 큰 그 절차가 좀 필요해요. 그 분류를 하는 절차, 클래시피케이션 프로시저라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의 분류 절차를 보통 우리는 사용합니다. 하나는요, 감독 분류라는 분류 절차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무감독 분류라는 그 분류 절차가 존재합니다. 이름 그대로 감독 분류라고 하는 거는요, 감독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사람이 감독을 해서 분류를 잘 되는지 이렇게 다 그 우리가 모니터링 하는 거를 감독 분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감독 분류는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한번 네가 잘 해봐라고 컴퓨터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필요한 거죠. 이런 두 가지의 그러한 그 절차가 필요한데, 우선 첫 번째 감독 분류 얘기를 우리 한번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 분류에서는요, 분석가가 당연히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분석가가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이미지 안에서 관심이 있는 표면 커버 타입들, 그것의 대표적인 균일한 샘플들을 선정하는데, 그걸 보통 그 트레이닝 에리아, 훈련 영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감독이 해야 할 첫 번째 작업은 훈련 영역을 찾아내는 겁니다. 트레이닝 에어리를. 그리고 이 훈련 영역이 갖는 의미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정보 클래스의 샘플 영역이에요. 예를 들면 오른쪽 아래 그림에서 아주 단순화된 그러한 그 감독 분류 때 사용하는 훈련 영역 3개를 우리가 픽업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여기 보면 조금 그 축소돼서 작은 이미지로 표현된 그 리모트 센싱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컬러로 코딩해서 디스플레이 되고 있는. 근데 이 영역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정보 클래스가 물, 워터, 에그리컬처, 농작물 지역, 그리고 락, 바위 지역, 이렇게 ABC라는 정보 클래스를 우리가 찾고자 할 때 이 정보 클래스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샘플들을 찾아내야 돼요. 즉
그거는 시각적으로 사람이 개입해서 하는 거죠. 지금 보다시피 우리가 그 어느 정도의 기초적인 그 지역에 대한 상식이 있으면 이런 까맣게 나오고 균질하게 나오는 부분은 물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여기 A하고 삼각형을 하나 그려놨죠. 요 지역은 물 지역이다라고 훈련 영역을 하나 샘플링을 한 거예요. 훈련 영역이에요, 이게. 그리고 A가 바로 이렇게 마크한 거고요. B는 우리가 그 형태나 색깔이나 그런 것을 그 위치를 파악해 보건데, 요 B라고 다각형으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만든 요 지역은 바로 agriculture area라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그래서 요거를 선정을 하면은 그게 바로 소위 감독 분류에 사용되는 훈련 영역 하나를 또 선정한 겁니다. Likewise, C 영역이라고 된 부분은 산악의 어떤 그 락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지역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찾아내서 요 C라고 한 요 부분은 그 락 바위로 된 지역이구나라고 우리가 또 훈련 영역을 선정을 한 거예요. 자, 이러한 작업이 사실 사람이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작업을 사람이 하기 때문에 소위 감독 분류 작업의 그 기초가 되는 건데, 이렇게 훈련 영역이 설정되고 나면요, 자, 우선 보면은 적절한 훈련 영역의 선택은 분석가의 이미지에 존재하는 실제 표면 커브 타입에 대한 지식, 그리고 지역에 대한 친숙함으로 기반으로 합니다. 즉, 이 지역을 당연히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러한 그 소위 정보 클래스들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이미지에서 우리가 표면 커브 타입에 대한 지식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분석가들의 특정 클래스 집합의 항목화를 감독한다, 그래서 바로 감독 분류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감독가가 하는 일이, 해석가가 요 픽셀들은 물이다, 요 픽셀들은 농작물이다, 요 픽셀들은 락이다라고 우리가 항목화 할 때, 캐테고라이제이션 할 때 직접 감독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감독 분류라고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이러한 영역을 구성하는 픽셀들의 모든 스펙트럼 밴드들에서 우리가 숫자 정보를 볼 수가 있죠. 즉, 지금 바로 아래 그림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컬러 코딩으로 디스플레이 된 이유는 그 해석가가 이것을 감독 분류, 훈련 영역을 찾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컬러 코딩을 해서 보여주면 그 대상을 식별하기가 좋기 때문에 이 컬러 코딩을 보여준 거고, 그리고 선정된 이 훈련 영역은 결국엔 그 지역에 속한 픽셀 값들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정보 클래스들의 그런 숫자적인 특성인데, 그거를 골라내는 겁니다. 지금 보다시피 요 아래 그림이 바로 그걸 나타내는데요, 아래 그림을 보면 3개의 밴드로 구성된 픽셀 집합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요. 각각의 픽셀마다 요 A라는 지역에는 첫 번째 밴드에선 무슨 값, 두 번째 밴드에선 무슨 값, 세 번째 밴드에선 무슨 값, 즉 디지털 그 정보들, 숫자 정보들을 다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숫자를 가지고서 우리가 훈련을 또 컴퓨터를 훈련시킵니다. 즉 그것과 비슷한 숫자를 갖는 영역을 찾아내도록 하는 겁니다. 그거는 컴퓨터한테 우리가 알고리즘적으로 아주 쉽게 우리가 그 구현을 해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 픽셀들을 돌아다니면서 과연 A랑 비슷한 디지털 값을 갖는 픽셀은 어디고, B랑 비슷한 그 디지털 값 갖는 픽셀은 어디고, 다 찾아내면 오른쪽 그림 하단에 있는 그림과 같이 요 지역은 C 지역, 요 지역은 B 지역, 요 지역은 A 지역 해가지고서, 즉 그 이미지 상에 그 정보 클래스들이 그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이런 모자이크 형태로 정확하게 분류를 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최종 그 이미지 분류의 그 출력값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그 분류를 수행하는 것을 Supervised Classification, 감독 분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좀 더 실질적인 예에서 이 감독 분류가 행해진 그러한 그 소위 중간적인 결과를 한번 살짝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면은 보통 그 컴퓨터는요, 각 훈련 클래스에 대한 수치적인 특징을 결정하기 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합니다. 보통 여기서 말하는 특징, 수치적인 특징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왼쪽 그 하단에 이 그림을 보면요, 아까보다는 좀 더 복잡한 그런 양상을 띠는 대상 지역인데, 즉 해안 지역에 다양한 대상이 있는 육지입니다. 지금 보면 이 대상 지역에서 우리가 식별하고자 하는 그 인포메이션 클래스들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 보면은 sea water, sediment 1, 그 sediment 2, 베이즈 세디먼트, 마쉬, 웨이브 설프, 뭐 샌드, 얼반드 1, 2, 뭐 선, 리츠 1, 그리고 섀도우 1, 스크러비안, 뭐 그래스, 필드, 트리즈, 클리어드 에어리어 같은데요. 그죠? 즉 등등 굉장히 다양한 대상을 우리가 찾아내고 싶은데, 지금 여기 보이는 그 컬러로, 그 원색으로 표현된 이런 부분들이 소위 훈련 영역, 트레이닝 에어리어를 해석가가 찾아낸 겁니다. 즉 이 그 지역은 물이고, 그리고 여기 노란색은 여기선 세디먼트라 그래서 그 퇴적한 그런 그 영향을 좀 받은 영향 지역이고, 뭐 숲 지역도 다양한 그런 그 영역으로 우리가 분리하고, 얼반 에어리어도요, 도심 지역도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고동색과 그리고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영역 안에 있는 픽셀 값들의 수치적인 특징을 골라내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가 바로 그 수치적인 시그니처라고 부르는 건데, 지금 다 디스플레이 하진 않았지만 한 5가지 정도의 그러한 그 클래스들에 대한, 훈련 클래스에 대한 수치적인 특질을 그래프로 한번 보여준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래프는 수평축은 밴드고요, 밴드별 디지털 값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여기 보면은 웨이브 설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밝은 녹색은 바로 그 소위 물에 관한 건데,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그래프가 지금 되어 있는 건 픽셀 값 1번 밴드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밴드까지의 그 소위 픽셀의 밝기 값 또는 디지털 값의 크기가 이렇게 변하고, 그 뭐 베이 세디먼트하고 세디먼트 1, 2, 씨 워터 바닷물까지의 이 그 픽셀들의 변화가 여기서는 굉장히 조금 변화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1번, 2번, 3번까지, 그리고 4, 5, 6, 7번 밴드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그 양상을 보여주는 지금 시그니처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그니처를 찾아내고요, 결국에는 그 훈련 영역의 픽셀별 변화 양상을 잘 찾아낸 다음에 결국엔 컴퓨터에서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특징을 결정하고 나면 이미지의 각 화소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픽셀을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결정한 특징과 비교하죠. 이러한 시그니처와 비교해서 디지털적으로 가장 근접한 유사한 클래스를 찾아서 거기에 분류를 해주는 겁니다. 즉 이 녹색 시그니처와 비슷하면 뭐 웨이브 서프라는 그런 항목으로 분류하고요, 요 하늘색 그 시그니처와 비슷하면 이건 바닷물이구나 해서 씨 워터로 분류하고 등등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소위 그 supervised classification, 감독 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감독 분류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그 클래스의 두 가지 개념, 정보 클래스와 스펙트럼 클래스 개념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정보 클래스를 먼저 결정을 한 후에, 그리고 그 정보 클래스를 가지고서 스펙트럼 클래스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맞는 어프로치입니다. 왜냐하면은 무감독 분류는 요거의 반대인데요, 감독 분류는 바로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제일 먼저 정보 클래스라는 거는 요 시그니처를 얻어내는 게 결국에는 각각의 클래스들의 정보에 맞는 그 픽셀들을 얻어내는 게 바로 정보 클래스를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정보 클래스에 해당되는 픽셀 값들을 다 모으는 거니까 그 두 번째 소위 스펙트럼 클래스라고 부르는 것이 그 정보 클래스로부터 얻어낸 거를 그 매칭시키는 스펙트럼 클래스의 그런 과정이 그 감독 분류 supervised classification에서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supervised classification에서 우리가 그 소위 스펙트럼 클래스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은 대표적이고 단순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쉬운 두 가지만 여기서는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평행 육면체 분류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고요. Parallel Piped Classification 알고리즘인데, 평형 육면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다차원 공간 내에서 그 미니멈 맥시멈을 표현한 그 다각형이 사실은 육면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른쪽 그림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림인데, 모든 그 밴드를 우리가 한꺼번에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시각적인 방법론이 없기 때문에 그 수학적으로는 모든 밴드에 대해서 다 수행하지만 이렇게 설명할 때는 두 개의 밴드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4번 밴드의 밝기 값이 수평축이고요. 5번 밴드의 밝기 값을 수직축으로 놓고서 지금 요 그 소위 분산 플롯의 한 그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포메이션 클래스, 정보 클래스를 찾아냈는데 훈련 영역을 찾아냈더니, 즉 1번 훈련 영역 레지덴셜 에어리아, 그러니까 주거 지역이죠. 2번 커머셜 상업 지역, 3번 웨트랜드 습지역, 포리스트 숲, 5번 물인데 워터인데, 그 픽셀 값들이 4번 밴드와 5번 밴드에서 살펴보니까 요 영역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1번은 요 네모칸 안에 모든 픽셀들이 들어와 있고, 2번 커머셜 에어리아에 속하는 그 훈련 자료의 픽셀들의 값에 4번과 5번 밴드의 픽셀 값에 미니멈 맥시멈 바운더리를 주다 보니까, 즉 각 클래스에 해당되는 최대 최소 값의 디지털 넘버입니다. DN은요. 그 디지털 숫자 값을 결정하고 그것을 지금 그림으로 이렇게 바운더리를 정하니까 뭐예요? 즉 사각형 모양이 생기죠. 근데 3번 밴드, 2번 밴드, 1번 밴드 모든 밴드를 합해서 그 입체적으로 그리면 그게 바로 평행 육면체 모양을 갖기 때문에 이런 거를 Parallel Piped 분류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고, 요 영역 안에 들어오는 값을 분류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보면 사각형, 아주 작은 사각형부터 큰 사각형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사각형은 소위 인포메이션 클래스 안에 속한 픽셀들의 그러한 그 분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면 까만색 점 두 개가 있죠.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는데, 이거는 그 이미지 상에 두 개의 픽셀 값을 뽑아낸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A라는 픽셀 값을 뽑았더니 밴드 4에서는 40이라는 값을 갖고요, 밴드 5에서는 40이라는 값을 갖는 거를 우리가 알아냈어요. 그러면 이 A라는 픽셀 값은 어느 클래스에 속한다고 판단하느냐? 지금 보면 요 사각형 4번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포리스트예요. 얘는 숲에 속한 픽셀이구나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만약에 근데 B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B는 어느 곳에도 속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B는 unclassified로 남게 되는 그러한 단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 즉 평행 육면체 분류 알고리즘을 쓰면요, 각 클래스에 대한 최소 최대 디지털 넘버를 결정하고 이미지를 분류하기 위해서 이걸 임계 값으로 사용합니다. 즉 요 영역 안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판단해서 그거를 분류하고요. 예를 쓰면 이런 Parallel Piped 분류 알고리즘은 장점이 뭐냐면 훈련도 간단하고요, 사용도 아주 간단해요. 아시다시피 훈련이 별게 없습니다. 최대 최소값만 결정하면 그게 훈련하는 그
패러렐 파이프의 영역을 정한 거기 때문에 간단하고요. 연산은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평형 육면체들 사이에 간격에 놓인 픽셀들, 예를 들면 이 평형 육면체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여기 B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도 속하는 그러한 클래스가 없게 돼요. 그래서 분류가 안 되는 픽셀들이 생길 수 있고요. 또는 평형 육면체가 겹치는 영역 픽셀들은 분류될 수가 없는, 여기 이 그림에서는 겹치게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요 육면체와 요 육면체가 겹치게 되면 그 겹친 영역에 속한 픽셀들은 어느 그 클래스에 속할 수가 없는 좀 난처한 상황이 생기는 그런 그 문제점이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한 방법이 바로 최소 거리 분류 알고리즘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미니멈 디스턴스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인데, 지금 오른쪽의 그림은 앞에서 봤던 그림이 똑같이 소개되고 있는데, 앞에서 설명한 평행 육면체 알고리즘과 최소거리 알고리즘을 한꺼번에 설명해 놓은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시다시피 우리가 그 인포메이션 클래스에서 결정한 시그니처들 영역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사각형 영역 아니지만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픽셀들의 평균 값을 또 구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여기 흰색 점으로 표현한 점들이에요.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과 요 안에 점이 하나 있을 텐데, 그 점들이 소위 우리가 보통 그 무게 중심이라고 부르는 점들입니다. 각 클래스의 무게 중심이 센트로이드 값이요, 각 클래스에 대한 밴드의 평균 값을 계산해서 결정됩니다. 즉 요 영역 안에 있는 픽셀 값들의 평균 값으로 요 그 무게 중심이 결정되고요. 1번도 마찬가지고요. 4번도 마찬가지고 3번, 5번도 다 마찬가지의 결과를 낳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떠한 알고리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임의의 픽셀이 오면 그 픽셀,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똑같은 경우죠. A라는 픽셀 값의 4번 밴드와 5번 밴드가 40,40이면 얘는 무게 중심들과 클래스들의 무게 중심들과의 거리를 재서 누구랑 가장 비슷한지를 판단합니다. 얘는 1번 픽셀 중심의 그 거리가 2번 클래스의 픽셀 중심까지의 거리, 3번, 4번 다 거리를 재면 우리가 이 그림으로만 봐도 알겠죠. 누구랑 제일 가까워요? 4번 클래스가 갖고 있는 무게 중심까지의 거리가 제일 가깝죠. 그래서 얘는 4번이구나 판단할 수 있어요. 아까 봤던 패러렐 파이프드 알고리즘과 똑같죠. 결과는요, 여기 안에 속했으니까 4번일 거라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는데, B는 좀 달라요. B 같은 경우에는 그 미니멈 맥시멈으로 나타난 요 영역 바운더리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었지만, 최소 거리 분류 알고리즘에서는 지금 설명하는 이 중심 그 센트로이드 무게 중심까지의 거리를 다 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일 가깝게 놓여 있는 데가 지금 3번 클래스의 무게 중심 위치까지의 거리가 요 B라는 10이라는 4번 밴드 값과 40이라는 5번 밴드 값을 갖는 B라는 픽셀이 얘랑 제일 가깝거든요. 3번과. 그 얘기는 뭐예요? 얘는 3번 클래스에 속하는 픽셀일 거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게 해줍니다. 그게 바로 최소거리 분류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미지 픽셀에 대해서 각 무게 중심까지의 n차원 거리를 계산하고, 그게 바로 요 n차원 거리라는 거는 지금은 2차원 스캐터 플롯상에서 그림을 그렸을 뿐이고요. 이론적으로는 n차원 스캐터 플롯상에서의 거리를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다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장 가까운 무게 중심을 갖는 클래스로 결정하는, 즉 A는 4번 클래스로 B는 3번 클래스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장점은 수학적으로 아주 간단한 그런 그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주 효율적인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도 있어요. 나름대로요. 즉 스펙트럼 응답 자료의
분산에 다른 정도에는 민감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주 단순하게 요 사각형으로 그 클래스에 속한 픽셀들의 분포를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분산 그 소위 퍼져 있는 정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것까지 고려해서 좀 더 복잡한 알고리즘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배울 그 필요가 없는 아직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생략하고요. 두 가지 정도 알고리즘만 가지고도 기본적인 사실은 그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평행 육면체 분류 알고리즘과 최소 거리 분류 알고리즘, 이 두 가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감독 분류인데 이 부분은 조금 또 시간이 좀 걸리는 관계로 잠깐 10분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